알라알라 경제알라. 여러분 왕과 사는 남자 보셨나요? 회사에서는 주말이 지나면 모두들 왕사남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종의 비극적인 죽음에 슬퍼하며 극장을 나올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220만 명이 본 이 영화의 감독 장항준 감독은 과연 얼마나 벌었을까? 유튜브 숏폼과 글로벌 OTT의 자극적인 도파민에 밀려 영원히 침몰할 것 같았던 대한민국 극장가의 장항준 감독의 사극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폭발적인 흥행을 일으켰습니다. 수백억의 자본이 투입된 블록버스터가 줄줄이 적자의 늪에 빠져 허덕이는 현 시점에서 천만 영화 한 편이 창출해낸 현금 흐름과 영화 산업의 분배 구조, 그리고 넷플릭스가 망쳐놓은 K 콘텐츠 생태계를 들여다보면 붕괴 직전인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의 현실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영화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한계 비용 제로의 법칙에 있습니다. 일반 제조업의 경우 제품을 판매할 때 원가를 고려하게 됩니다. 만약 100개의 제품을 판다면 전체 매출에서 제품 100개의 원가를 빼는 것이 순이익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상영관의 관객이 1명이든 100명이든 스크린을 가동하는 추가 원가가 0원입니다. 즉 티켓이 하나 더 팔린다고 제조업처럼 원가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판매되지 않는다고 해도 재고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이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얼마나 벌었는지 계산해 보시죠. 왕과 사는 남자의 총 투자금은 제작 비용 105억 원과 마케팅비 30억 원을 합친 135억 원입니다. 이 영화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약 26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해야 합니다. 260만 명이라는 손익분기점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관객 한 명이 내는 금액은 원가율 0%의 수익으로 돌변하여 기하급수적인 레버리지를 발생시킵니다. 자, 3월 20일 기준 왕사남의 관객 수 1,400만 명으로 계산하면 티켓 총 매출액은 약 2,100억 원입니다. 여기서 영화의 총 투자금 135억 원의 원금을 제외하면 약 1,965억 원이라는 거대한 이익이 원가 부담 없이 창출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막대한 수익이 창작자에게 온전히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결제한 티켓값 15,000원에서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 무려 절반인 6,750원을 멀티플렉스 극장이 선취합니다. 그리고 배급사 수수료 5%를 공제하면 관객 한 명당 제작사가 가져가는 순이익은 6,075원입니다. 다시 왕과 사는 남자의 순이익 약 1,965억 원을 제작사의 순이익으로 계산하면 약 715억 원이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정말 엄청난 숫자의 이익이지만 다시 한번 영화 산업의 잘못된 구조를 보면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화 산업의 구조는 대박을 터뜨린 영화조차 위태롭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4년 관객 1,000만 명을 동원한 파묘입니다. 파묘의 제작사는 정산 과정에서 무려 1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원인은 통신사 할인 제도의 불투명한 정산 방식에 있습니다. 극장들은 대량의 티켓을 통신사에 7,000원이라는 헐값에 넘기며 제작사와 정산합니다. 반면 통신사는 고객의 마일리지를 차감하며 이를 11,000원에 재판매하여 중간에서 아무 기여 없이 4,000원의 마진을 챙깁니다. 이 비정상적인 구조는 1,000만 영화를 만들고도 제작사가 수익을 온전히 가져가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글로벌 공룡 넷플릭스가 불러온 제작비 인플레이션 또한 미디어 생태계를 더욱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막강한 자본으로 주연 배우들에게 작품당 수십억 원, 회당 수억 원의 천문학적인 출연료를 지급하며 한국 시장의 원가를 파괴했습니다. 자본력이 부족한 국내 방송사와 토종 OTT를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제작사들은 파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제작비 100%와 확정 마진 10%를 보장하는 넷플릭스로 달려가지만 이는 모든 지식재산권을 통째로 넘기는 대가입니다. 창작 생태계가 무너지자 관객들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2025년 박스오피스 전체 1위는 사상 초유로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이 관객 565만 명으로 차지했습니다. 과거 1% 남짓이던 일본 영화 점유율은 15.8%로 폭등한 반면 한국 영화 점유율은 47.1%로 무너졌습니다. 억지 감동을 쥐어짜는 심파 공식과 양산형 클리셰에 지친 관객들이 철저하게 시각적 재미와 기획력이 보장된 일본 콘텐츠로 발길을 돌린 것입니다. 더 큰 재앙은 2026년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팬데믹 시절 묵혀두었던 영화 재고 물량은 이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지속적인 마이너스 수익률로 인해 신규 투자가 끊기면서 2026년 개봉을 목표로 투자가 확정된 상업 영화는 10편도 되지 않는 스크린 아사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창동 같은 거장조차 국내 투자를 받지 못해 넷플릭스로 향하는 엑소더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면초가의 환경 속에서 장항준 감독이 실제로 거머쥐는 몫은 과연 얼마일까요? 20년차 감독 장항준이 제작기간 4년 동안 받는 인건비는 약 2억 원에서 3억 원 수준입니다. 영화가 성공했을 때 받는 러닝 개런티는 제작사 수익의 5%에서 10%로 계약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로 대략 35억 원에서 75억 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5%와 지방세가 적용되면 실제 손해주는 돈은 약 30억에서 40억 원 안팎으로 급격히 줄어듭니다. 수천억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수백 명의 스태프를 책임진 리더의 대가치고는 리스크 없이 제작비 원가에 선반영되어 수십억을 챙겨가는 주연 배우들의 출연료와 비교해 어딘가 허탈한 자본주의의 이면을 보여줍니다. 장항준 감독의 사례는 극히 예외적인 성공일 뿐입니다. 극장의 탐욕스러운 배분 구조와 글로벌 OTT의 종속, 안일한 기획력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스크린은 머지않아 자국 콘텐츠 없이 남의 나라 블록버스터만 소비하는 문화 식민지로 전락할 것입니다. 장항준 감독의 흥행이 상업영화의 기적이라면 배우 박정민과 연상호 감독의 영화 얼굴은 고사 직전인 한국 영화계에 투여된 생존 백신입니다. 넷플릭스가 촉발한 제작비 인플레이션으로 2026년 제작 절벽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들은 단돈 2억 원의 제작비와 13회차라는 초압축 촬영으로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자본의 규모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아이디어와 기동성으로 승부하는 애자일 제작 시스템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박정민 배우의 노개런티 결단입니다. 한국 영화 생태계를 위협하는 배우의 몸값 거품을 스스로 걷어내며 고액의 확정 개런티를 챙기는 노동자가 아닌 리스크를 함께 짊어지는 파트너로서의 새로운 배우상을 제시했습니다. 얼굴은 화려한 CG 없이도 날카로운 기획과 배우의 연기력만 있다라면 독자적인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글로벌 OTT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위기 속에서 이러한 초경량 제작 방식은 한국 영화가 자본으로부터 독립해 문화적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는 생존 매뉴얼이 될 것입니다. 장항준 감독이 보여준 개인적 흥행의 성과와는 별개로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 전체의 성적표는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며 처참한 주가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미디어 주식은 더 이상 꿈의 섹터가 아닌 공포의 섹터가 되었습니다. 먼저 미스터 션샤인과 더 글로리를 만든 국내 최대 제작사 스튜디오 드래곤은 아시아의 넷플릭스를 꿈꾸며 K-드라마 열풍을 주도했으나 결국 넷플릭스 하청 구조의 고착화와 제작비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맞으며 11만 원을 호령하던 주가가 4만 원 선까지 주저앉아 성장주로서의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와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로 메가 히트를 기록했던 콘텐트리 중앙의 상황은 더욱 처참합니다. 극장 부문의 부진과 제작 원가 폭등이라는 퍼펙트 스톰을 정면으로 맞으며 한때 8만 원대를 기록했던 주가는 현재 5,550원이라는 사실상 상장 폐지를 걱정해야 할 수준까지 추락하며 투자자들에게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대한민국 미디어의 자존심이자 기생충, 극한 직업 등으로 오스카와 1,000만 관객을 동시에 잡았던 CJ, ENM 역시 거대한 침몰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OTT 플랫폼 티빙의 천문학적인 적자와 전통적인 TV, 광고 시장의 종말을 버티지 못한 채 19만 원에 달했던 주가는 현재 6만 3천 원 선에 머물며 과거의 영광이 무색한 초라한 성적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 세계가 K 콘텐츠에 열광하고 장항준 감독 같은 스타가 탄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결실을 나눠 가져야 할 기업들은 기형적인 수익 배분과 글로벌 OTT 종속이라는 거대한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 우리 미디어 산업의 냉혹한 현실입니다.